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특강 3시간에서 4시간, 1시까지 잡혀 있는데, 이개년치, 여러분 교재 받으셨죠? 이개년치 최신 판례를 볼 거예요. 일단 이 책의 큰 목차를 보면 형법 총론, 그리고 형법 강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 3편이 특별형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 특별형법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고 몇 개 아주 중요하게 다룰 거 몇 개만 빼고는 나머지는 아주 좀 지엽적인 것들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형법 총론과 형법 강론을 중심으로 하고 3편에 있는 특별형법은 양심적 병역 거부나 몇 개 중요한 그런 것만 다룰 거예요. 그리고 총론과 강론도 시간의 한계 내에서 여러분이 혼자서 읽어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일단 패스를 하고 서로 같이 함께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설명을 하면서 갈 겁니다. 오늘 이 2017년 판례 그리고 2018년 판례인데 뭐 예전에도 그런 것처럼 형법 판례는 최신 판례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그 판례들이 굉장히 중요한 판례들이 역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다루는 판례에서 여러분 그 다음 이제 가까운 시험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출제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들으시면 최신 판례를 모르면 못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고 그리고 결론을 암기하고 하면서 다음 시험에 반드시 오늘 배운 것들은 맞출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진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죄형법정주의에 관해서 1번을 보세요. 특정범죄 가중법 14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하여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법 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는 특정 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도 포함되는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이 사안을 보면 이 사람이 이 피고인이 갑을 무고했어요. 갑을 무고. 갑이 뺑소니를 했다. 뺑소니 특가법상의 죄죠. 뺑소니라는 특가법상의 죄를 범했다라고 해서 허위로 무고했어요. 형법상 무고죄를 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범한 죄는 특가법이 정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형법상의 무고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그 특가법 14조는 어떻게 됐냐면 특가법상의 죄와 관련해서 무고하면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형법의 무고는 저 사람이 뭐 절도를 했다, 사기를 쳤다, 그냥 이런 걸 모든 무고가 다 적용되잖아요. 근데 특가법에서는 특가법상의 죄와 관련해서 무고하면 형법상의 무고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걸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뺑소니라는 특가법상의 죄를 무고했는데 그러면 이 14조, 특가법상의 14조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무고죄를 범한 것 뿐이지, 형법상의 죄를 범한 것 뿐이지, 이거 14조를 위반한 거 자체를 또 여기 14조에 또 그걸 자체를 여기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해설의 첫 번째 단락에 밑에서 두째 줄을 보세요. 특가법 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특가법 14조 자체를 위반한 죄, 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걸 인정해버리면 그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이게 특가법상의 14조를 범했잖아요. 이게 무고죄인데 이걸 다시 또 이 14조에 적용해서 그렇게는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밑에 사실관계를 보세요. 갑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뺑소니범으로 경찰에 허위로 고소하였으니 갑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갑으로 하여금 특가법 위반의 죄를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라고 기소된 사안에서 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는 14조 자체를 위반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된다.
이게 말이 계속 반복되고 순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가만히 찬찬히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형법상의 무고죄를 범했을 뿐이지 이게 특가법 위반은 아니다. 특가법은 뺑소니범이라든가 다른 가중된 규정이지 이 사람은 무고죄를 범했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특가법 위반이 아니라 무고죄를 범한 거. 그래서 14조 자체를 여기에 적용할 수는 없다. 2번으로 갑시다. 특수폭행치상은 특수상해의 예에 의해서 처벌되는가? 이걸 보려면 조문을 봐야 돼요. 넘겨서 2페이지에 조문이 있죠. 262조를 보세요. 폭행치사상 전 2조의 죄, 즉 폭행이나 특수폭행을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257조 내지 259조의 예에 의한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폭행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 폭행을 해서 상해에 이르게 했다. 폭행치사죠. 폭행치상. 이 폭행치상은 뭘로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262조에 의하면 폭행을 해서 상해에 이르게 하면 상해의 예에 의해서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즉 상해죄로. 폭행치상은 상해죄에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폭행치상은 상해죄. 그게 262조 규정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하나가 추가됐어요. 이게 보면 앞에 1페이지 보면 258조에 이 특수상해가 있죠.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특수 위험한 물건이나 2인 이상 하거나 해서 특수 폭행을 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그럼 이렇게 되느냐? 특수 폭행, 흉기 기타 이런 걸로 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이건 단순 상해니까 이 특수 상해 이렇게 처벌되느냐? 이게 이 판례에서 문제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니다. 이쪽으로 가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그 2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밑줄 부분이 있죠. 2016년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형법 258조의 2로 신설됨에 따라 문헌상으로는 거기 적으세요. 즉 법률 조항을 해석하는 것에 따른다라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단순 폭행을 해서 상해를 하면 상해로 처벌되니까 특수폭행을 해서 상해를 하게 되면 특수상해, 이게 좀 조문이 있으니까 특수상해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해석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 들어온 게 특수상해가 들어온 것이 특가법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고 다룬 조문과 관련해서 형량이 너무 과하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해석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적용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이 본 거예요. 결론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헌상으로는 충분히 저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단락의 밑에서 둘째 줄 보세요. 그 258조의 2의 신설 경위와 내용, 목적, 형법 262조의 연역,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체계 등을 거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문헌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체계 등을 고려해 볼 때에는 특수폭행 치상의 경우에는 형법 258조의 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그냥 단순 상해 이쪽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단순 상해의 예에 의해서 처벌하게 된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와 보세요. 1페이지 문제 다시 이제 보시면 특수폭행치상은 특수상해의 예에 의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상해의 예에 의해서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해석상으로는 그렇게 가능할 수 있지만 체계적으로 볼 때 그냥 단순상해의 예, 법정형으로 처벌한다. 그 다음 3번을 갑시다. 3번은 중요해요. 중요 표시하시고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직접 촬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도 포함하는가? 즉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되는데 그 촬영이
신체를 촬영한 것을 냐 아니면 해석상 그 신체 이미지가 담긴 컴퓨터 모니터상의 영상, 모니터 영상을 촬영한 것도 여기에 처벌되는 내용에 들어가느냐?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신체, 죄형법정지와 관련해서 신체 그 자체를 촬영하는 것이지 그것을 컴퓨터 모니터상으로 띄워놓고 모니터를 촬영하는 그것은 그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것이 아니다. 포함된다? 틀렸어요. 2번을 보세요. 성폭력 처벌법 1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을 그러니까 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카나 이런 것들을 촬영해서 배부하거나 반포하게 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 촬영물을 반포한다고 할 때 그 촬영물을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 그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도 포함하느냐? 아니다는 얘기예요. 죄형법정지와 관련돼서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몰카 촬영하는 것 자체도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야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배부하는 거, 반포하는 것도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배부해야 처벌되는 것이지 그것을 영상을 촬영한, 모니터를 촬영한 촬영물은 배부한다 하더라도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중요한 판례이고 3페이지 봅시다. 3페이지에 요지를 살펴보면 양가로 1의 셋째 줄을 보세요. 밑줄 부분에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 정도.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기억하세요. 성폭력 처벌법 14조 2항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 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이므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여기를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즉 신체를 촬영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촬영한 촬영물은 반포하는 그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만을 의미한다. 밑에 밑에 사실관계 보면 여기 너무 낯뜨거워서 여기서 하기는 어렵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참 재밌는 사실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을 봅시다. 피해자 본인에게 문제의 피해자 본인에게 거기에 밑줄을 그으세요.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지금 배부하거나 제공하는 이런 것들 처벌한다겠죠. 그 촬영물을 피해자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 이것도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의 제공에 해당하는가? 그러니까 촬영물을 제공하게 되면 처벌되는데 그것을 피해자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느냐? 안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구성요건을 둔 건데 피해자한테 주는 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넘겨보시면 4페이지에 굵은 글씨가 있죠.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방지, 거기에 밑줄. 즉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방지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이 죄의 처벌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주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5번.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증죄는 고발을 소추 요건으로 한다. 그렇죠? 우리 일반적인 형법상의 위증죄는 고발하지 않아도 되죠. 그 고발의 소추 요건은 아니에요. 고소 고발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청문회나 국회의원회나 이런 데서 증인을 불렀는데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했다. 이때는 국회에서 고발을 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해요. 국회에 고발이 소추 요건이다. 그걸 기억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국회의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이유 거기에 비추세요.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이유에도 과거 특별위원회가 존속할 당시 제적위원이었던 사람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쟁점이 뭐냐면 이 위원회는 존속기간이 있잖아요. 3개월 동안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국회에서 위원회를 한다. 여기에 이제 갑을 증인으로 불러서
증언을 하게 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위증을 한 거죠. 3개월이 지났어요. 뒤늦게 국회의원의 활동이 끝났어요. 활동이 종료하고 나서 뒤늦게 보니까 얘가 위증한 것이 밝혀진 거죠. 그러면 이때 얘를 고발을 해야 국회에서 얘를 고발을 해야 위증죄로 처벌되는데 얘를 고발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 위원회 활동이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위원회 종료했을 때 과거 위원회에 속했던 김 씨, 이 씨, 박 씨, 이 위원회 위원들, 김 씨, 이 씨, 박 씨 이런 애들이 의결을 해서 얘를 고발할 수 있느냐? 안 된다라는. 즉 국회의 고발이라는 것은 국회의 그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만 고발할 수 있는 것이지 이미 그 기간이 만료돼서 종료해서 끝난 뒤에 전 옛날의 위원들이 의결을 해서 얘를 고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해설 판례에 굵은 글씨 보세요. 위증죄에 관한 고발 여부를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고 있다. 자율권 거기에 적으세요. 즉 고발을 소추 요건으로 하고 있는 취지는 국회가 결정하도록 국회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국회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자율이라는 것은 위원회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5페이지 첫째 줄에 굵은 글씨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위원 그러니까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회 그 3개월 정했다라면 그 3개월 내죠. 활동을 하고 있는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위원들의 의결로 고발하는 것이지 끝났다라면 이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정한 취지에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기간을 정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동그라미 3번에 굵은 글씨 특별위원회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이후에 과거 존속할 당시 그 위원이었던 사람이 의결을 해서 연서로 고발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만약 이렇게 해석하면 고발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6번은 간단하지만 이것도 중요해요.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거기에 동그라미 1,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 거기에 동그라미 2, 그런 곳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 그러면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되느냐? 도로에서 운전을 해야 되죠. 도로교통법상에 보면 도로에서 운전을 해야 돼요. 무면허. 그럼 이 사람 이제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도로에 이게 특정인만이 사용하는 도로, 목장에 있는 목장 그 사람들만 쓰거나 하는 특정인 또는 그 특별한 용건이 있는 그런 사람만 사용하는 거거나 자체적으로 관리 그런 곳도 여기 도로에 해당하느냐? 결론을 기억하세요. 아니다. 그래서 이 판례사안에서 문제가 됐던 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에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발각이 됐을 때 과연 이 사람을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그래서 둘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이 지하 주차장 여러분이 보면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어떤 데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데가 있죠. 일반인들은 그 차단이 되어 있어서 절대 못 들어가는 데가 있고 어떤 강남이라는 데 보면 아파트를 통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끔 할 수 있게 일반인도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주차장이 있어요. 공간이. 그래서 두 번째 경우처럼 일반인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게 통과할 수 있게 된 곳은 그런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도로에 해당해요. 일반인이 쓸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일반인이 쓸 수 없는 경비원이 차단시키고 경비시설이 있고 그 특정인들만 아파트 그 주민들만 쓸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그건 일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에서 운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목을 보세요. 제목. 특정인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목. 제가 이 판례들 다 제목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판례 안의 내용들을 보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제목만 보시면 돼요. 제목 보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죠. 그런 곳에서는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밑에 그린 글씨가 있죠.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넘기면 양가로 2번에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거기 밑줄.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한 사안인데 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하면 그러면 다 도로가 아니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 셋째 줄 끝부분에 있죠?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거기 밑줄. 즉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아파트 주민들만 쓸 수 있는 차단되어 있는 그런 곳이 있고 일반인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어요. 후자인 경우에는 도로에 해당하게 돼요. 전자일 때만 그렇다. 그 다음에 7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8번을 갑시다. 자동차관리법 80조 7호의 2의 허위 제공에는 단순 누락도 포함되는가? 밑에 80조 조문을 보세요. 조문의 셋째 줄에 보면 자동차의 이력이나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계기판의 그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게 되면 처벌돼요. 이 허위 제공에 미처 제공하지 못하고 누락시킨 것, 단순 누락도 포함되는 걸로 봐야 되냐. 어쨌든 단순 누락해서 그것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거니까 허위 제공이냐. 여러분 이런 것들은 금방 바로 판례를 모른다 하더라도 비슷하게 가셔야 돼요. 그래야 형법적인 마인드가 생긴 거죠. 이 단순 누락은 허위 제공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단순 누락은 포함되지 않는다. 9번 의료법 27조 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위해가 생길 우려는 구체적 위험을 말하므로 거기 비추고 있어요. 구체적 위험을 말하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례를 보거나 어떤 새로운 그 내용들을 볼 때 또 객관식 지문을 볼 때 키워드들이 있어요. 답이 되는 키워드. 우리 형법 공부할 때 추상적 위헌범, 구체적 위헌범 이런 것들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도 이게 키워드예요. 즉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되려면 그 공중건강상 위해가 생긴다라는 것이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야 처벌되느냐? 아니죠. 구체적 위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처벌된다는 얘기예요. 이 구체적 위험이 틀렸어요. 추상적 위험으로도 좋게요. 동그라미 2번을 봅시다. 의료기사라 할지라도 의료기사법 및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업무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라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그렇죠. 의료기사라 하더라도 자기가 법에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서 어떤 의료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되죠. 마찬가지예요. 성형외과 의사가 어떤 내과 진료를 하거나 다른 이상한 다른 과의 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의사라 하더라도 자기가 면허받은 그 허용된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이지 그 허용되지 않은 범위를 하게 되면 무면허가 돼요. 의료기사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따라서 이러한 것은 두째 줄 콤마 옆에 의사나 치과 의사의 지시나 지도, 의사가 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무면허 의료에 해당하게 된다. 밑에 판례들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양가로 1번에 그런 글씨,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다. 거기에 밑줄.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면허받은 의료행위만 할 수 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건건강상 우려라는 것은 구른 것이 이게 키워드죠. 추상적 위험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추상적 위험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시를 따랐다 하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하게 되면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넘겨보세요. 8페이지에 이 사실관계는 첫째 줄에 치과위생사예요. 보건기사가 치과위생사가 환자의 충치에 대한 복합 내진. 여러분 치과 가면 이런 거 많이 하죠. 내진을 치과 의사가 바쁘니까 자기가 하지 않고 의료기사한테 시킨단 말이에요.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시켜요. 그것들이 다 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무면허 의료행위이고 치과 의사가 시켰다, 지시했다 하더라도 둘 다 처벌받게 돼요. 무면허 의료행위. 기사, 치과위생사 이 기사, 의료기사는
자기가 그 충치, 복합 레진, 충치 그 떼우는 거 있죠? 그 레진이라고 하잖아요. 이 떼우는 것을 못해요. 할 수 없어. 자기가 할 수 없는데 했으니까 무면허 의료행위의 정범이 되죠. 무면허 의료행위의 정범. 직접 정범. 근데 이것을 의사가 시켰어요. 치과의사. 치과의사는 자기 스스로는 그 복합 레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근데 자기가 하지 않고 얘 보고 시켰다면 교사. 그러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정범이니까 얘가 이 치과 의사는 교사범이죠. 이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 둘이 공모해서 했다라면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만들면 이 의료인도 공범이 성립하게 된다. 그다음 10번은 17년 그 기출이죠. 한번 봅시다. 외환거래법 30조가 규정하는 몰수 추징의 대상은 법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 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나 여기에서 취득이란 당해 범죄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취득한 때 거기에 비춰주세요. 해당 범죄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동그라미 치고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라고 제한적으로 해서 거기에 비춰 제한적으로 해서 그렇게 제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냐 이게 문제예요. 답은 제한 해석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취득한 걸로. 사실관계 말이 좀 어려워요. 말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해가 되죠. 이게 갑재단. 국내에 있는 갑재단법인의 대표자 피고인이 이 사람이 김씨가 갑재단에서 해외에 있는 을회사에 돈을 빌리고 받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외환 거래를 하는 거죠. 국내에서 외화를 유출시켰다가 또 받고 서로 계좌로 주었다가 받는 쪽으로 둘이 오고 가는 행위를 이 법인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안에 있는 대표이사나 직원들이 하는 거죠. 얘가 이런 행위를 했어요. 법인 계좌에서 보내고 받는 걸로. 즉, 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환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주자, 외환 거래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을 거주자, 해외에 있는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해요.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 사이에 외환 거래를 할 때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람이 주도하에, 이 피고인이 주도하에 외환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어요. 외환거래법 위반. 그랬는데 범인은 얘란 말이에요. 얘가 범인이에요. 이 법인이 범인이 아니라 얘가 행위를 한 사람이니까 얘가 범인이에요. 이 범인으로부터 몰수, 외환거래에 제공된 뭐 10억 달러를 보냈다면 10억 달러 이걸 몰수 또는 추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얘한테 몰수 추징을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이 계좌, 재단의 계좌에서 회사의 계좌로 돈이 오고 갔을 뿐이지 이 사람은 행위만 했을 뿐이지 자기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죠. 회사 대표이사가 삼성전자에 이재룡이 거래를 할 때 이재룡 개인 계좌로 거래하나요? 개인 계좌로 거래하면 횡령이 되는 거예요. 자기 계좌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계좌로 오고 가는 거죠. 자기가 계좌이체 받는다 하더라도 이재룡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그 예금을 취득하는 거죠. 즉, 이 사람의 계좌에는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이 회사와 회사 계좌에서만 돈이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이 사람의 개인 계좌, 자기 개인 계좌에는 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 즉,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취득한 액수가
없어요. 이 표현을 기억하세요. 결과적으로 이 행위를 주도한 외환거래법 위반 행위는 했지만 얘가 그래서 처벌받아요. 근데 몰수 추징할 수 있느냐? 몰수 추징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어야 돼요. 외환거래법 위반 행위로 얘가 결과적으로 취득한 이득. 근데 얘 계좌에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취득한 이득이 없기 때문에 몰수 추징 못한다. 그래서 밑에 판례에서 판례를 보기 전에 그 조문에 보세요. 외환거래법 30조 둘째 줄에 보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거기 비춰보세요.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어떤 재산 그것을 몰수할 수 있다라고 조문에 되어 있는데 여기서 취득한이라는 것은 우리 판례가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취득한 재물, 결과적으로 취득한 재물, 재산상 이익이라고 제한 해석을 한다. 밑에 굵은 글씨 첫 번째 다르게 굵은 글씨 보세요. 마지막 줄에 있는 해당 범죄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 거기에 밑줄 그것을 몰수 추징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밑에 사실관계에서 밑에서 넷째 줄에 밑줄 보세요. 피고인이 금전 대차 계약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외국환 거래법에서 규제하는 차입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추징하는 것은 허용할 수가 없다. 원심에서는 몰수 추징을 했어요. 그러나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기 때문에 몰수 추징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면 문제 마지막 줄에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라고 제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문에는 취득한이라고만 돼 있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취득한이라고 제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가 대법원의 입장이다. 다음 11번 노역장 유치 거기 밑줄 노역장 유치는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기에 동그라미 있어요. 신체의 자유를 박탈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게 되죠. 행위시법주의 즉 형벌 불소급의 원칙도 적용되게 된다.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노역장 유치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과 동급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동그라미 2번